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을 담당하게 된 연미정입니다. 이 강의를 신청하신 여러분들, 우리 취업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안고 저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 한능검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사 시간에는 졸았어요.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또는 저는 선생님이 이과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자포자기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이거 약 한 2주 정도의 과정 동안에요. 철저하게 이 분석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천천히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빠른 시간 안에 이 한능검 취득하셔서요.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시대 구분입니다. 방대한 역사, 한국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빠르게 익히려면 마치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먼저 보면 그 내용이 쉽게 파악되는 것처럼 시대 구분을 먼저 익히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사의 시대 구분 좀 보시면 크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을 지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선사시대는 한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록보다 앞선 시대입니다. 자, 이 먼저 선자고요. 이 사자는 우리가 흔히 역사할 때 쓰는 사자인데 여기에는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록보다 먼저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는 기록이 있는 시대일까요? 없는 시대일까요? 자, 요 시기는 기록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요. 우리 역사시대, 이 역자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우리 달력 역자에 쓰는 역자입니다. 달력 시간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지나간 사람들의 발자취, 그런 발자취가 남겨진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기록이 있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사시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요, 유물이나 유적지 등을 통해서 고고학적 이런 성과죠. 이런 성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상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살펴볼게요. 70만 년 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석기. 아주 굉장히 먼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70만 년 전. 우리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 시기 구석기 이후에 신석기라고 하는 시기 구분이 한 차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기의 공통점은 둘 다 석기를 사용했다, 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발전이 있었습니다. 옛날 돌이고요. 신상 돌을 사용했던 시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본 학습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재료를 사용했던 시기가 등장을 합니다. 청동기예요. 주로 지배층의 어떤 장신구로서 많이 사용을 했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와는 분명히 생활상에서 다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기원전 5세기가 되게 되면 이 청동기 시기와는 더욱더 완전히 다른 아주 더 단단한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을 넘기고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철기 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역사시대, 기록이 있는 이 역사시대는요, 보통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정도, 요 정도의 시기로 우리가 역사시대로 잡고 있어요. 기록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조선왕조실록, 이런 식의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최초의 국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우리 최초의 국가는요, BC 2333년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된 고조선이 있습니다. 이 고조선을 출발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고조선이 멸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나라들이 보여지는데요. 자, 제일 이 북쪽으로 위에 있는 숭화강 유역의 부여부터 고구려, 동해,
목적, 그리고 남쪽 지역의 삼한까지 우리가 이 시기를 여러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에 와서는요, 그 여러 나라들의 어떤 풍습과 생활 모습들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철기시대 보게 되면 자, 이 여러 나라들이 모두 다 살아남은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왕을 중심으로서 왕권 강화를 잘했던 나라, 그리고 중앙 집권화를 잘 이루었던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요. 이 세 나라는 고대 국가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기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시기는요,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가야까지 껴서 우리가 또 사국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가야는 안타깝게도 우리 고대 국가로서의 발전은 하지는 못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신라를 중심으로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에 해당되는 지역에 통일신라가 형성이 되고요. 신라를 중심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후에 고구려의 유민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발해가 건국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제2의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려라고 하는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자, 이어서 왕조가 바뀝니다. 역성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씨 왕조, 이성계에 의해서 이 조선이 개국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 조선 시기까지를요, 전 근대사라고 다시 한번 시기를 굵직하게 끊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근대사가 오기 이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근대사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 근대사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셨던 교과서에 보게 되면요, 1863년 흥선대원군 시기를 기점으로 잡고 있어요. 1876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의 문호 개방을 하게 되면서 서구의 문물들 같은 것들이 그렇게 전해져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 근대사, 우리 지금의 현재의 모습하고 가장 가까운 근대사의 시점, 그 강화도 조약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보통은 그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기 이전에 저 흥선대원군 시기 때부터 계속해서 서구의 열강들이 우리와 문호 개방을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시기, 우리가 본격적 개항을 맺기 이전의 시기였던 여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근대사로 보통 꼽고 있습니다. 자, 이 근대사 시기에는요, 뭐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아픔이죠. 그런 길을 거쳐서 우리가 해방되는 시점,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광복을 보게 되는 날, 그 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현대사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의 내용에는요, 보통 대통령들의 업적이나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북한하고의 관계, 남북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대 구분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시대 표기법입니다. 자, 시대를 표기하는 법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표기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뭐 주관식을 쓰진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의 시대 표기법은 보통 예수 탄생 기준 서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노 도미나이 라틴어예요. 예수 탄생 이후의 시기를 우리는 AD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before Christ라고 해서 우리가 BC를 예수 탄생 이전. 그래서 즉 이 예수 탄생 기준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BC와 AD라고 하는 표기법을 쓰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선사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보통 BC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쭉 나오는 역사 시대가 AD, 보통 생략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뭐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 예수 탄생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군 왕검에 의해서 이 고조선이 건국된 그 기년 단기를 쓰자. 뭐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기도 하지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기표기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연도를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100년 단위를 기점으로 해서 세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1세기다, 2세기다,
이게 뭐 몇 세기냐 뭐 이런 거. 보통 1에서 100년까지를 1세기, 그 다음에 101에서 200년까지를 2세기, 그 다음에 201에서 300년까지를 3세기, 그 다음에 쭉 보셔서 2019년에 해당하는 이런 21세기,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퀴즈를 좀 하나 드릴까요? 자, 우리 676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도예요. 자, 이거 뭘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연도입니다. 676년. 우리가 보통 이 시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 시기 우리가 어떻게 세기 표현을 하냐? 자, 얘는 7세기가 됩니다. 7세기고요. 자, 그 다음에 918년. 자, 여러분 이거는 몇 세기에 해당이 될까요? 자, 요거는 10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10세기인데요. 자, 이걸요, 여러분. 이렇게 100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100의 자리에다가요 이렇게 1을 더하신 다음에 빠르게 세기를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0의 자리에 1 더해서 7세기, 918년 1 더해서 우리 10세기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판단하시고, 자, 이런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임진왜란이 혹시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 아실까요? 자, 요거는 1592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조선 전기와 그다음에 조선 후기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조선 후기의 상황을 지칭할 때 우리가 조선 후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자, 1592년 그럼 100의 자리에다가 1을 더하면 지금 이게 16세기죠. 그런데 우리 1592년은 금방 16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후의 상황은 17세기 또는 18세기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보통 조선 후기를 지칭할 때 조선 후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17, 18세기에 일어난 일,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 시기에 살펴보게 되면요. 조선 전기 때 1392년이 조선 건국연도예요. 자, 근데 금방 1400년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후에 나오는 거는 15세기, 그 다음에 16세기. 이렇게 이 시기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 뭐 15세기, 16세기의 상황, 17세기, 18세기의 상황 이런 식으로 어떤 세기 표현을 알고 계시면 훨씬 시대적인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역사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초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1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합격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빈출 개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우리 중급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선사시대고요. 기출주제에 해당하는 4가지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출주제에서 처음 파트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시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징, 뭐 주거 생활이랄지 도구는 어떤 걸 사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구석기 시대는요, 시기적으로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구석기 시대를 우리는 다시 크게 3시기로 구분을 해요.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3시기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3시기로 구분을 하는 기준점은 석기를 다듬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전기에는 큰 석기 하나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이 시기는 뗀석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큰 바위에서 돌을 뚝 떼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하나의 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죠. 그 맥가이버 칼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창기에 구석기 시기 전기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토기가 주먹도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로 들어가게 되면 용도에 따라서 만든 석기를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자,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의 그 도구를 만들어서 이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그 사용하는 곳이 딱 한 군데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사용하기에 알맞는 곳에 이 도구가 적재적소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밀개랄지, 그 다음에 글개랄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도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찌르는 용도인 찌르개랄지 이런 식의 도구들이 중기에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기로 가게 되면요.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격지를 제작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전기에서는요. 큰 바위에서 돌을 뚝 떼서 그 돌을 가지고 썼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후기로 가게 되면요. 쐐기를 박아요.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쐐기를 박아서 쐐기를 통해서 이 바위가 비슷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도구가 나올 수 있도록 격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순배찌르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이 끝에 우리가 여기를 순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무 막대에다가 이 순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음 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순배찌르개, 이거는 시기적으로 맨 마지막 구석기 후기 시기 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 구석기 시기는 큰 바위에서 이렇게 돌을 뚝 떼어서 썼다라고 하는 뗀석기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또 뼈나 뿔로 만든 도구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크게 우리가 사냥도구로서 보여지는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할 때 쓰는, 음식을 조리할 때 쓰는 이런 조리도구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냥도구나 조리도구를 구분하는 문제보다는 우리 앞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기에서 보여지는 거, 중기, 그 다음에 후기에서 보여지는 이런 순배찌르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석기 시기는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얘네들의 생활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경제 파트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예요.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자, 보시면은 열매를 채집해서 살고요. 그 다음에 사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사냥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저 사냥을 해야지 사실은 하루에 아주 배부르게 고기,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할 수가 있는데 저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무리지어가지고 몰려가서 사냥을 해도 저게 이제 수확량이 있는 날이 별로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열매를 채집하거나 어로를 물고기를 잡아서 먹거나 저게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주거 생활은 보시면 동굴이나 그 다음에 바위의 그늘 같은 데서 살거나 지상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를 했어요. 막집은요, 말 그대로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들은 항상 이렇게 열매 채집이나 사냥, 어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굳이 어떤 한 곳에서 정착해서 좋은 집을 지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날씨가 따뜻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을 가가지고 이렇게 집을 막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때그때 이제 살아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보시면 무리지어서 다니는 무리사회였고요. 그 다음에 이동생활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이 구석기 시기는 사실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동생활을 하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이 인류들이 죽고요. 실질적으로 남게 되는 인류는 별로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시기는 먹을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 사회였어요. 우리가 재산도 사실은 많아야지만 이걸 더 가진 자가 있고 덜 가진 자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웠기 때문에 이 시기는 평등 사회였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주로 지도자가 되었으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동체적 사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술 활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느냐? 자, 이 시기도요. 그런 예술 활동의 초기 모습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동물의 뼈나 뿔을 이용한 조각품, 그 다음에 또 바위나 이런 데에 새겨진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 이 구석기 시기 때 어느 정도 이제 예술품들을 만들어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위에 고래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은 이 시기의 사람들은 저렇게 저런 것들을 왜 그렸을까?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굉장히 이런 고래나 물고기 잡이 이런 것들을 풍요롭게 많이 잡게 해달라. 이런 어떤 그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저런 식의 예술 작품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초기 단계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우리 구석기 시기 때 유적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충남 공주 석장리,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시기 유적지예요. 자, 그리고 경기 연천 정곡리가 있습니다. 뭐 기타 다른 유적지들도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2개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사실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자, 특히 이 경기 연천 정곡리는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생긴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면 여러분들 이게 구석기 시기를 우리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이구나 아실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발견한 우리 그 주한미군이 이 구석기 시기 때 유적지를, 유물을 발견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구석기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준 그런 아주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자, 모비우스 화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 이 인도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요. 이쪽에 있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에는 이러한 양날 핵석기가 있었다,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동남아 쪽이나 아시아 쪽은요. 이러한 주먹도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이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그 인류의 진화나 이런 시작점이 이런 것들이 늦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동아시아를 깎아내리는 그런 식의 이제 학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어버린 게 누구냐?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으로 와 있었던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이 경기 연천 정곡리 일대에 한탄강 주변을 여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뭐 우리 커피나 뭐 한 잔 이렇게 마실까라고 하면서 이제 물을 끓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돌들을 막 주워왔대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운이 좋게도 사실 그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전에 고고학을 전공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눈에는 이게 이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기쁜 나머지 이거를 자기 이제 학장한테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걸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서 발견이 됐다면 이 유럽에서 보여지는 양날 핵석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기 앞선 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비우스의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됐던 유물이 바로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죠. 자,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구석기 시기 때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구석기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구석기 후기를 보셨어요. 앞에서. 우리가 그 시기는요. 어떤 도구가 나왔었냐면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보시면 구석기 시대에서는 이 신석기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여기에 조금 그 구석기의 전형적인 도구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게 보였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승배찌르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승배찌르기는 여기를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나무 막대를 끼워가지고 이음도구로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엔 둔탁한 도구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가늘고 뾰족한 화살촉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중석기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예전에 덩치가 크고 막 털이 많은 맘모스와 같은 그런 동물은 보이지 않고요. 아주 날쌔고 빠른 토끼 같은 이런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한 도구로서 바로 이러한 승배찌르개와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뗀석기인 잔석기와 그다음에 손잡이를 부착해서 쓰는 이음도구였던 쓴배찌르개 이런 것들이요. 시기적으로 구석기 시기 후기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시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중석기 이렇게 중첩되는 시기에 보여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석기 시기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이 신석기 시기는요, 기원전 BC, 기원전이니까 우리 여기는 BC죠. 8000년경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자, 이 시기에는 그러면은 구석기 시기와는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옛날 구석기,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신상도를 쓰는 이런 신석기가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도구의 신상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는데 자, 이 신석기 시기 때 사람들은요. 돌을 구석기 시기 때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냥 대충 떼어가지고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라요. 이 돌을 갈아가지고 뭔가 그 사용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도구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석기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돌보습, 그 다음에 돌갱이, 그 다음에 돌랏 이런 식의 어떤 농기구로서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는 뭘 했구나. 아, 구석기와는 다르게 농사를 지었구나. 이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갈돌하고 갈판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거 역시 곡식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 곡식을 이렇게 갈아서 쓰는데 사용했던 이 농사를 지었구나. 이거를 추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유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저장해 둘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장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토기는 빗살의 형태가 그어진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기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시기는요, 뭐 흙의 질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굽는 가마 자체도 별로 이렇게 뭐 발달이 되고 이러질 않아서요. 그냥 이거를 갖다가 막 구우면은 쉽게 이 토기가 깨져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빗살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소세지 그런 반찬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머니가 그런 소세지 반찬 해주실 때 거기다 이렇게 빗살 무늬를 그어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쉽게 안에까지 익을 수 있게끔 만든 거 많이 드셔보셨죠? 그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리를 하겠다고 그거를 이렇게 빗살 긋지 않고요. 한번 이렇게 막 떡볶이랑 막 소세지를 막 한꺼번에 튀긴 적이 있어요. 그랬다 그게 이제 기름에 막 펑펑펑 튀겨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시면서 신석기 시기는요. 요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빗살 무늬 토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등장하는 청동기 시기 때 보여지는 아주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어요. 이 민무늬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신석기 시기 때도 이런 민무늬가 좀 보여진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기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른 민무늬를 붙여서 우리가 이른 민무늬 토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기를 대표하는 아주 그 상징이 되는 유물이지만 이렇게 이른 민무늬도 또 하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곡물을 조리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 도구로는 가락바퀴, 그 다음에 뼈바늘. 자, 여러분 이 시기는요. 저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가락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넣고 이렇게 실을 돌돌돌돌 말아서 실을 빼는 이런 가락바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뼈로 만든 동물의 뼈로 만든 뼈바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아하니 아마 신석기 시대는 뭘 했겠구나. 원시적인 수공업 형태가 있었겠구나. 옷을 만들어서 입었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도입부에 시대 구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자, 구석기랑 신석기는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선사시대라고 불렀어요. 기록보다 앞선 시대.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기의 생활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옷과 그물을 제작하는 원시적 수공업을 하였다.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신석기 시기는 어떤 거 먹고 살았느냐? 어떻게 얘네들이 경제 활동을 했을까요? 자, 보시면은 구석기 시기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두드러지게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요. 그다음에 가축을 키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농경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목축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뭔가 이게 무언가를 많이 이렇게 먹고 있다가 그런 뭐 곡식 잔여물이 뭐 바닥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떨어졌는데 그 우연치 않게 떨어진 그 자리에서 뭐 싹이 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때그때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면서 키워내면서 곡물을 뭐 저장해두기도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점점점 나중에 이제 사유재산으로서 이제 발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목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뭐 동물을 사냥을 해가지고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동물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다 울타리를 지어서 키우면서 얘네들이 2마리가 되고 얘네들이 뭐 3마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중을 위한 식량으로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석기 시기 때는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농경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조나 피나 콩이나 여러분들 그 병아리 그 모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쌀, 그 벼농사는 아직 신석기는 아니에요. 이 시기는 조, 피, 콩, 수수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신석기 시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꼭 그거는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이 물론 등장은 했지만 아직은 이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냥하고 고기잡이를 병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거 생활을 보시면 그럼 어디서 살았겠어요? 얘네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더 이상 구석기 시기처럼 이동 생활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농경 생활이나 목축을 하는 거예요. 자,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서 움집을 짓고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움집의 모양은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지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지하 형태에서 주로 4명에서 5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이 안에 거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 안에다가 불을 피울 수 있는 이런 화덕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형태는요, 이런 식으로 원형이나 뭐 방형이나 뭐 이런 식의 반지하 집에서 이런 식의 움집에서 생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회생활 모습은 자, 부족 사회예요. 우리 아까 구석기 시기 때는 무리 지어 다니는 무리 사회였죠. 그런데 이 신석기 시기부터는요, 혈연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씨족, 이 씨족을 부족의 기본 단위로서 이렇게 부족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족하고 A라고 하는 C족이 있으면은 B라고 하는 C족을 통해서 서로 혼인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규모 단위가 좀 커지는 거죠. 자, 그러나 여전히 평등 사회였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농사를 짓긴 하지만 먹을 것이 이렇게 풍부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자가 부족을 이끌었으나 여전히 평등한 공동체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는 구석기 시기와는 또 보여지지 않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농경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에 대한 관념이 발생하였고, 자, 이것이 원시신앙으로 발전을 하였다. 자, 원시신앙, 만물에는 자연, 바람, 물 이런 곳에 전부 다 정령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애니미즘. 그 다음에 부족신이죠. 뭐 곰,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부족의 어떤 조상, 우리의 부족이 이렇게 믿고 있는 어떤 그런 혼, 그게 이제 토테미즘이에요. 동물신 이런 거죠. 우리 부족을 상징하는.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 이건 이제 무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영혼이나 조상 숭배 등 이런 것들이 원시 신앙으로서 등장을 했다. 근데 왜 그 이전에 보여지지 않는 신앙이 신석기 시기 때 와가지고 저렇게 신앙이 보여질까요? 자, 이거는요, 농경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농사 안 지어보셨고, 물론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우리가 이제 뭐 농촌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보면요, 어디에 민감하냐면요, 날씨에 민감하죠. 그래서 비가 오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날씨가 쨍쨍하고 햇볕이 잘 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촉각이 항상 곤두세워져 있단 말이죠. 자, 바로 이렇게 애니미즘, 만물에 이렇게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오늘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어디다 비는 거죠? 그쵸? 하늘에다가 비 많이 내려주세요. 가뭄 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런 신앙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토테미즘 같은 경우도 우리의 부족을 이렇게 잘 지켜주는 어떤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상징성으로 삼을 수 있고 강인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곰호랑이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신앙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활동을 보게 되면 조개 껍데기 가면이랄지, 그 다음에 칠해거리, 이런 식의 이제 장식용이죠. 뭐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팔찌를 만든다든지 이런 칠해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신석기 시기 때 유적지는요, 서울 암사동이 있어요. 암사동 선사 유적지죠. 자,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암사동에 선사시대 축제가 열렸는데 이 축제에 가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들이 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딱 고르려면 뭐 이 시기 때 빗살무늬 토기, 움집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죠.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지역을 이렇게 답사하러 가고 많이 가봤어요. 근데 가봤는데 움집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보고 사이즈가 굉장히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집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체험도 해볼 수 있도록 들어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환경 고산리, 그 다음에 항해도 봉산 지탑리. 여러분 요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자, 불에 그을려진 좁쌀이라고 하는 것이 출토가 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 농경생활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지예요. 그래서 서울 암사동 요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해도 봉산 지탑리 요거까지 아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출 주제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딱 키워드를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요,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귀하다. 이렇게 딱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 청동은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기원전 BC 2000년경에서요. BC 1500년경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시기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지만 참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우세요. 자, 그런데 이 BC라고 하는 개념은 철기 시기 때 초반부까지만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그냥 AD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냥 구석기 시기는 저기 먼 70만 년 전, 그리고 우리 신석기 시기 때는 8000년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2000년 넘어가서 철기가 언제쯤 들어왔구나 뭐 요렇게 조금 체크 해두시면 좋습니다. 시기를 묻진 않아요. 시험에서. 자, 그래서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 특징은 사회 규모가 확대되면서 최초의 국가인 바로 이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가 출현했다? 고조선이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처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조선.
자, 이 청동기 시대는요, 도구는 청동기를 사용을 했고 이 청동기가 나온 시기예요. 그런데 이 청동기는 너무나 이 재료가 희귀하였기 때문에 의식용 도구나 무기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청동기 자체는요, 아주 물러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는 농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쉽게 이렇게 구부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 농기구는 여전히 뭘 사용을 했느냐면 석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여전히 농기구는 간석기를 사용했다. 자, 청동기 보시면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악기 비파 있잖아요. 그 비파의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가운데로 이렇게 볼록하게 문양을 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인 동검이고,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이때 역시 지배층들은 이렇게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을 이제 목에 달기도 하고, 청동 거울, 청동 방울 막 손에 다 이렇게 매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의 어떤 지배적 권위를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석기를 보게 되면 우리 요거는 반달돌칼이 여전히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반달돌칼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새끼줄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벼나 이삭이나 이런 것들 수확할 때 쓰는 용도로 썼단 얘기죠. 반달돌칼 역시나 그러니까 농기구로서 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돌도끼, 바퀴날도끼, 그 다음에 홈자기, 그래서 이렇게 석기지만 뭐 요런 데 이렇게 약간의 홈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쓰기도 하는 이런 홈자기, 그리고 또 이 시기 역시 토기가 있었죠.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송국리 유적에서 나온 송국리식 토기, 자, 그 다음에 손잡이가 달린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손잡이가 달린 미송리식 토기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둥이, 우리가 입구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주둥이는 이런 식으로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옆에는 손잡이가 달린 이런 토기가 대표적인 미송리식 청동기 시기 때의 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민무늬 토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청동기 시기 때 그럼 생활 모습은 어땠느냐 살펴보게 되면 조, 보리, 콩 등 밭농사가 농경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조나 뭐 저런 것들, 보리나 콩 저런 것들 이미 신석기 시기 때 있었던 것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역사 공부할 때요, 특히 이과생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역사가 사실은 뚝뚝뚝뚝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잘 드리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먹는 음식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쌀을 먹죠. 우리가 이렇게 쌀을 먹어요. 그래서 밥을 해서 먹는데 밥해서 먹고 좀 시기가 지나가면서 막 서구에 막 그런 여러 가지 뭐 식문화가 들어오다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뭐 빵을 먹기도 하죠. 근데 빵이 너무 질려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떡을 해 먹기도 하고 뭐 피자를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빵 먹고 떡 먹고 피자 먹는 이런 시기 때 쌀 먹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쌀도 이렇게 계속 먹고 있는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시기로 우리가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는다고 해서 뭐 쌀 먹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쭉 이어져 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있었던 일이 뒤에 탁 끊겨가지고 안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연결선상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힘들어하세요. 막 앞에는 밭농사인데 밭농사였는데 뭐 그럼 청동기도 밭농사냐? 선생님 어디가 밭농사예요? 어디가 벼농사예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시작점이 어디냐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되지만 이게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사실은 이거는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아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밭농사가 있었지만 쭉 이어져 와요. 역시나 신석기 시기도요. 그 앞에 구석기 시기 때 있었던 뭐 어로나 채집 이런 거 농사 지었다고 해서 안 하지 않아요.
그대로 쭉 이어져 옵니다. 이어져 오고 그렇지만 농사라고 하는 좀 것들이 아주 그 혁명적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청동기 시기는요. 벼농사가 시작이 됐고요. 자, 경제생활에서 농경이 점차 중요시 되겠죠. 우리가 먹는 그 쌀이 이때부터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 주거생활은 강 주변의 언덕이나 구릉, 조금 이렇게 높은 언덕지대에서 취락을 형성을 하고요. 자, 이 시기는 외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책이나 환호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목책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이런 집 주변으로 이런 식의 어떤 도랑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랑이 파여져 있거나 여기에 뭐 이런 식의 뭐 목책이 이런 식으로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청동기 시기부터는 굉장히 외부 세력과 우리의 세력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외침, 이런 식의 어떤 그 전쟁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지하의 움집이 점차 어떻게 지상 가옥으로 변화되면서 움집이 그 이전에는 조금 이렇게 둥글거나 원형이거나 아니면은 둘레가 조금 둥근 사각형 이런 방형의 형태의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직사각형 움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오는 구릉 이런 데다가 추락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보시면요. 사유재산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유재산이 발생할 수 있다. 내 개인의 재산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생산력이 그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력 증가로 발생한 잉여 생산물, 남는 생산물을 힘이 강한 자가 더 많이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더 많이 소유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 발생하게 되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났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지역에 우두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지칭했느냐? 군장이다. 군장의 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 분화가 촉진되면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인 족장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군장들이 그다음에 제사와 정치를 둘 다 일치시켜서 본인이 저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이러한 군장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기는 무덤, 대표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그 고인돌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이 고인돌은 우선 어떤 지배층에 대한 무덤이구나라고 학자들이 일단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 이 고인돌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요. 이렇게 모래가 있으면은 이 모래 위에다가 다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게 다리를 고여가지고 위에 덮개돌을 올린 형태예요. 이따 사진으로도 보실 텐데 자, 보시면은 이 위에 올라가는 이 덮개돌의 무게가 약 10톤에서 한 40톤, 50톤까지 간다고 해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요, 우리가 1톤이라고 보면요, 그 1톤을 움직이려면 거기에 한 사람이 성인 남자가 한 10명이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100명 이상은 농사도 못 짓고 여기 다 매달려가지고 저걸 만들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마 이러한 것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지배층이라고 하는 지배자가 존재를 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뭐 돌날 무덤, 이렇게 돌 널로 만든 관을 만들고 위에 판석을 덮은 이런 무덤들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인돌이 대표적이고요. 자, 예술활동 보면 역시 울주 지역의 반구대 바위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고래, 호랑이 뭐 이런 동물 그림, 그 다음에 뭐 사냥, 고기잡이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역시나 이거 역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보여지는 이 울주방구대 바위 그림에서는 이런 식의 고기잡이 같은 어떤 직접적인 그림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리얼하게 막 작사를 던져가지고 잡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이거 뭐 같은 시기긴 하지만요. 요 고령 시기 때 좀 후반기에 보여지는 이 바위 그림에서는요, 이런 식의 뭐 동심원, 삼각형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 그러니까 즉 추상적인 모습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나 이것도요, 햇볕을 상징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농사 잘 되게 해달라. 아마 그런 것들을 기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아주 리얼하게 그리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자, 대표적인 유적지는요, 미송리식 토기가 많이 발견됐던 의주의 미송리 동굴이 있고요. 그리고 벼농사를 시작한 증거였던 불에 그을린 타나미가 출토된 여주 흔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여송국리,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서 역시 타나미, 그다음에 반달돌칼, 그다음에 송곡리식 토기, 우리가 흔히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인 토기라고 하는 민무늬 토기, 거의 많이 이런 송곡리식 토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철기 시대를 볼 텐데요. 자, 제가 앞에서 청동기는 굉장히 희귀하다. 그리고 기화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다. 여전히 농기구는 뭐로 한다? 돌로 한다.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철기 시기는요, 굉장히 철은 흔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받고 가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기원전 5세기 무렵에는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가 전래되면서 철기 시기가 전래가 됩니다. 기원전 5세기 중국으로부터 왔어요. 자, 그래서 강력한 정치 조직을 가진 국가가 성립이 됐고요. 철제 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철기는요, 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럼 이 단단한 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농기구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복전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기 시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영토 확장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도구를 보시게 되면, 자, 철로 만든 괭이, 낫, 호미, 이런 농기구가 만들어지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 여전히 이제 청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이나, 여러분 이 거푸집은요, 우리 붕어빵 여러분 틀 보셨어요? 그래서 그 붕어빵 안에다 이렇게 밀가루랑 이렇게 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붕어빵을 찍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얘도 이 거푸집을 이용해서 청동기를 만들어낸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기가 이 철기 시기 때는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검이요. 그 이전에는 비파 모양을 닮은 비파형 동검이었어요. 그런데 철기 시기로 오게 되면 이렇게 더욱더 아주 날카로운 이런 세형 동검의 모습이 칼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기는 거친 무늬 거울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무늬가 잔무늬 거울이고요. 토기는 여전히 민무늬 토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간토기 뭐 이런 것들도 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철기 시기 때 생활 모습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살펴보시면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됐으니까 그만큼 어떤 생활의 모습도 훨씬 그전보다 더 풍요로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농업 생산량이 역시 증가됐고요. 자, 우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소를 이용한 그 농사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역시 힘이 세지니까 깊이가리가 가능해지면서 지력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실시하기 위한 저수지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그냥 이거는 철기 시기 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삼국시계로 가게 되면 우경 언제 시작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철기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쭉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생활 보시면 움집의 지상가옥화 현상이 더욱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철제 무기를 이용한 정복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계급이 더욱더 아주 공고하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에는요, 널을 그 무덤에다가 까는 널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을, 독은 이렇게 무슨 장독대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아리 같은 독을 관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관의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관의 형태로 붙인 이런 독무덤도 철기시기 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 독무덤도 실제로 봤는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시기는요, 철기라고 하는 게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자,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교류를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걸 증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중국 화폐인 명도전이나 반량전, 이런 것들이죠.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보여지는 이런 돈들은 사실은 조금 사이즈도 명도전 같은 경우 사이즈도 조금 크고 굉장히 사실은 불편했던 그런 돈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중국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철기 시기부터 중국하고 교역을 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 우리가 이때 한자 사용했구나. 이건 어떻게 알았냐면 경남 창원 다오리붓, 이 붓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한자를 중국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이 고조선, 이 고조선은 어떻게 탄생이 됐으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살펴보면요. 자, 우선 이 건국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단군왕검이 기원전 BC 2333년으로 우리가 추측되는 거죠. 이때 건국을 하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록에 의한 거고요. 그래서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나 동국여지 승람 이런 데 이제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단군설화의 내용을 추측하면서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하늘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너무 이제 다스리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계속 쪼르죠. 환인한테 막 쪼르면서 내려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세 명의 신을 데리고 오잖아요. 풍백, 운사, 우사 이렇게 바람, 비, 구름에 세 명의 신을 데리고 이제 내려와서 결국에는 인간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어느 날 곰하고 호랑이가 찾아와가지고 인간이 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인내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끝까지 그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3~7일을 견뎌낸 이 곰이 결국에 나중에 웅녀가 돼서 그 웅녀와 이 환웅이 만나서 혼인을 해서 결국에는 이 사이에서 태어난 게 누구다? 단군왕검이다. 그래서 이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게 고조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푸하 이렇게 웃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일본 신화나요. 중국 신화는 우리보다 막 더 허무맹랑합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이렇게 남매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바다를 휘휘 저어가지고 막 물을 튀겨서 산을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중국 같은 경우도요 뭐 반고 신화 그래서 하늘을 막 두 개로 이렇게 쫙 이렇게 갈라가지고 땅과 하늘을 만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허무맹랑한 신화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서 어떤 것을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 그게 물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그냥 막연하게 꾸며진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팩트를 골라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우선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재정일치 사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단군 왕검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 단군은요, 박달나무 단, 뭐 이런 단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상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지내는 단군과 그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정치적인 칭호잖아요. 중국식 정치적인 칭호인데 이런 왕검이라고 하는 호칭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저거를 지칭하는 게 과연 뭘까? 이 시기는 청동기 시기는 군장이라고 하는 지도층이 생겨났는데 이 지도층이 바로 제사와 정치를 두 가지를 같이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지배자가 있었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단군왕검은 어떤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지배층을 이렇게
통칭하는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뭐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반장이 있잖아요. 반에 뭐 우두머리 반장이 있죠. 그런데 그 반장은 미정이도 될 수가 있고 뭐 영희도 될 수가 있고 철수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그렇게 반장 같이 이렇게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환웅이 내려올 때요. 풍백, 우사, 운사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신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바람, 비, 구름을 가리키는 이런 신들이냐? 그렇죠. 농경에 관계되는 일을 주관했구나. 그래서 이 시기는 농경사회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동물들, 곰과 호랑이. 이거는 이제 토테미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웅이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곳을 다스려요.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하늘이 선택한 나라구나. 자, 그래서 환웅 부족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임을 강조하여 우월성을 과시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어디까지 형성이 되어 있을까 살펴보게 되면요. 자, 요령이에요. 요령이라 하면 어디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이렇게 요하강이 흐르면 이 요하강이 흐르는 일대 아마 이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게 점점 세력권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돼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쭉쭉쭉쭉 살펴봤더니 이 시기에 등장하는 보여지는 유물이 뭐가 있냐? 보면 이런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이 세 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출토되는 그런 지역을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아마 고조선이 아무래도 여기서 생활을 했던 그런 영역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북방식 고인돌은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강화도에서 보여지는 고인돌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북방 같은 경우는 이 북쪽 같은 경우는요. 다리가 조금 긴 탁자식 형태의 고인돌이 많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남쪽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바둑판식 고인돌이 남쪽에는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탁자로 된 거는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된 거는요. 이렇게 지나가다 길 가다가 보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웬 이렇게 돌이 저러고 그냥 떡하고 있지 하면서 아마 막 저기에 그냥 이렇게 앉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조금 보존이 잘 안 된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조선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또 멸망을,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기원전 4세기쯤이 되면요. BC 4세기쯤 되면 여러분 연도에 너무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요서지방을 경계로 중국 쪽의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이 고조선이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기원전 한 3세기 초가 되면은 연나라 장수, 이 진계라고 하는 장수가 침입해서 서쪽의 영토 일부를 상실해요. 그러면서 중심지가 우리 아까 이렇게 이 랴오시 지방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대동강 유역의 일대까지 중심지가 이동해서 밀려 내려왔구나. 이런 것들 추측할 수 있어요.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입해서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요 무렵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국가적인 그 내부적인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재정비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 부왕, 준왕, 이런 강력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왕위를 세습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왕 밑에 상경, 대부, 대신, 장군과 같은 관직이 설치되고 정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이렇게 격변기를 겪는 시점이 어디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조금 구분점을 두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국의 연나라로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 위만이 누굴까? 저 사람 중국인이냐? 뭐 저 사람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냐? 이게 조금 논란이 분분한데요. 들어올 때 저 위만은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우리나라 백의 민족 하얀색 옷을 입고 상투를 들고 들어왔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만은 들어오고 나서요. 그 이전에 있었던 고조선의 어떤 정치적 체제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승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우리는 위만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주해서 들어오는데 원래 이렇게 처음에는 고조선에 준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준왕이 위만한테 너 서쪽 변경 일부 이렇게 맡아라. 이제 위만 쪽에서 이제 저쪽 변경을 맡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이제 이쪽에서 먼저 하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래 이제 신임을 해가지고 줬는데 준왕을 아예 내쫓아버리고 자기 이 위망이 그냥 다 차지하게 된 거죠. 요 시기가 이제 위만조선인데요. 왕위에 오르면서 그대로 이제 고조선을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위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부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단단한 이런 철기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당연스럽게 농업, 수공업, 상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해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활발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리적 이점이 있어요. 자, 이쪽에는 중국의 한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남쪽에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간에 이 고조선이 끼면서 이 고조선이요. 둘이 직접 교역을 하지 못하게 여기에 있는 물건 받아다가 이렇게 갖다가 파는 여기 있는 물건 역시 이렇게 해서 전달해준 이런 식의 중개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고조선이. 그래서 굉장한 이익을 독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조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만조선이 뭐 중간에서 이 중국이 이 고조선 때문에 이쪽의 영역을 계속 무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한 무제가 이 고조선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차에서는요, 우리 쪽에서 조금 승리를 해요. 하면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약 한 1년 정도의 전쟁이 쭉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고조선 내부에 결국에는 분열로 인해서 우리 쪽에 이제 우거왕이 피살이 되면서 결국에는 고조선의 왕검성이 함락이 당하고요. 기원전 BC 10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을 한 뒤에 한나라는 우리 이 지역 고조선의 영토에다가 4개의 군현, 우리가 한사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한사군을 설치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식민 통치를 전개하게 됩니다. 자,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 고조선은 일단 전해져 내려오는 거는 8개의 법 중에서 약 3개 정도의 법 조항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내용의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우선 생명과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요시했구나. 그 다음에 형벌제도가 또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노비제도가 존재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8조법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되는 3개의 조항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담고 있는 의미를 좀 하나씩 좀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고조선 사회가 결국에는 멸망한 다음에는요. 한 나라의 한 군현의 이제 지배를 계속해서 받으니까 이 토착민들이 뭔가 이제 반발심이 계속 이제 갈등을 많이 빚었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렇게 나라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이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려면 법이 이제 많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군현은 60여 개 조에 달하는 율령을 제정하고 이제 고조선의 풍속도 역시나 점차 각박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출주제 마지막 4번째 여러 나라의 성장을 볼 텐데요.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서는요. 이런 여러 나라들이 초기 철기를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 역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조선 딱 멸망하고 나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띠용띠용띠용 뭐 이렇게 성장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 무렵쯤에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나라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부여 같은 경우는 만주 지역의 숭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부여가 자리를 잡았는데
자, 5부족 연맹체로 처음에 형성이 됩니다. 부족이 5부족이 있었는데 이 5부족이 연맹하는 형태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 아래에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말이죠. 우가, 소죠. 저가, 이 뭘까요? 돼지, 그 다음에 구가, 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자, 가들이 존재하였고, 여러분 가는요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 들어보셨어요? 칸이나 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왕이라고 지칭하는 유목민들한테 이렇게 붙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가들은 사출도라는 행정구역을 통치하며 대사자, 사자를 거느렸어요. 자, 그래서 뭐 일각에는 저런 사출도가 우리 독에 걸린 우리 윷놀이 있잖아요. 그 윷놀이가 여기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왕권 미학. 자, 부여는요 왕권이 아직은 강하지가 않았어요. 역시 초창기에 5부족의 연맹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출의 방식으로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뭐 지내고 있었던 때에 예를 들면 농사가 잘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왕을 갈아엎자, 또는 왕을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왕의 권한이 세지 않았던 초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요 우선 환경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반은 농사를 짓고 또 반은 목축을 통해서 발달을 했고요. 특산물도 굉장히 풍부했어요. 말, 뭐 금은보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옥, 모피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풍속과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12월에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개최가 되었어요. 보통 우리 제천 행사, 우리나라의 제천 행사를 예를 들면요, 뭐 추석이나 이런 날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한 해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수확량을 얻으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날이죠. 그래서 이 시기 부여 같은 날은 12월은 어떤 농사를 배경으로 나오는 제천 행사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아마 수렵 활동하고 관련된 그런 제천 행사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월 달. 그 다음에 풍속을 보시면, 자, 임금이 죽으면 껴묵거리와 함께 사람을 생미장하는 순장이 이루어졌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시기 진짜 부여시대의 사람들 굉장히 미개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모시던 주인을 죽고 나서도 또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이렇게 감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역사를 잘 알려면 여러분 그 시대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장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제전법. 요거는 이제 소를 죽여가지고 그 굽의 모양으로 이게 벌어졌느냐, 이게 모아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길흉을 점치는 게 우제전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형사치수제. 형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한다? 형수를 취한다 라고 하는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풍속도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일책시비법은요. 물건 하나를 훔치게 되면 12배를 이렇게 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책시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형벌이 굉장히 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부여는 결국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다가 멸망은 고구려 문자왕 때 복속이 됩니다. 5세기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고구려 보시면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만주 지역의 졸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역시 부여랑 똑같이 5부족 연맹체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 아래에 대가, 상가, 고추가들이 존재하고 그 아래는 이런 사자, 조이, 선인이라고 하는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자, 조이, 선인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거 고려 시기구나 라고 하는, 고구려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제가회의, 대가들이, 자, 이 제가는요 여러 가들이, 여러 우두머리들이 모이는 회의예요. 이런 제가회의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보면 이 고구려는요 위치 자체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사실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수확량이 별로 나질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약탈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약탈 경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옆에 있는 나라에 있는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아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부경이라고 하는 이런 약탈 창고가 집집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고구려의 풍속은요, 제천 행사로 10월 달에 동맹이 있고요.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열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자, 그다음에 풍속에는 서옥제, 이거는 여자 집 뒤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요, 남자가 그쪽에 가서 머무르는 그런 혼인의 형태였어요. 자, 이걸 다르게 바꿔 말하면 뭐 대릴사위제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형사취수제, 역시 부여하고 동일한 풍습이고요. 일책십이법, 요거 두 가지는 부여하고 동일한 그런 법률이다. 그래서 역시 부여의 풍습을 고구려가 많이 이어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약탈 경제하는데 주로 어느 나라들을 약탈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 함경도 동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옥자와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동해. 그래서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한 이 두 나라를 통해서 물자를 공급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리고 있었고 결국에는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서 이 옥저와 동해는 결국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질 못해요. 자, 이 옥저와 동해는 기본적으로 옥저 같은 경우 해산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면서 자, 소금이랄지 그 다음에 어물 이런 것들이 풍부했기 때문에 자, 다 어디로 갑니까? 고구려의 곡물로 납부가 되는 거고요. 자, 동해 같은 경우 경제활동은 역시나 굉장히 윤택하고 토지가 비옥한데요. 자,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방직기술, 그 다음에 단궁, 뭐 박달나무 이런 나무로 만든 그런 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하마는요. 과실 열매보다 아래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키가 작은 말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반어피 같은 경우는 물개 같은 그런 류의 어떤 바다 표범의 어떤 껍데기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해의 특산물, 그 다음에 옥저의 특산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를 구분을 명확하게 지으셔서 공부하시고요. 자, 풍속을 보시면 옥저 같은 경우는 민며느리제예요. 며느리인데 민며느리예요. 우리가 앞에 무슨 민자를 이렇게 보면 무엇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민달팽이 보셨어요? 이게 뭐 이렇게 딱 들어맞진 않지만 민달팽이는 위에 달팽이 집이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며느리는 뭐냐면 며느리지만 나이가 굉장히 어린 며느리예요. 민며느리.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집을 가가지고 며느리로서 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가족 공동 무덤. 무덤을요 이렇게 한꺼번에 가족 공동 무덤으로 하는 그런 골장제 이런 문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가 무천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무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족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겨서 족외온. 그래서 A라고 하는 C족, B라고 하는 C족이 결합할 수는 있어도 A라고 하는 C족 내에서 같이 혼인을 할 수는 없어요. 족외온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책임을 묻게 하는 그러한 책화. 역시나 이것도 어떤 그런 C족 사회에서 엄격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지도를 보시면은 맨 남쪽에 있는 그리고 가장 토지가 아주 비옥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삼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 삼한은요. 고조선을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한반도 지역의 남쪽으로 우리가 이제 준왕이 사실은 위만한테 축출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삼한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삼한을 건국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시면요. 자, 마한이 있고요. 오늘날의 천안, 익산 지역인데 보시면 이쪽이 마한이고요. 그다음에 진한이 있어요. 대구, 경주 쪽에 진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해 지역에
변한이 있죠. 자, 우리가 이거 세 지역을 합쳐서 우리가 삼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이 지역은 신지, 읍차 등의 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청동기 문화, 그 다음 철기 시기 때 보여지는 그런 재정일치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게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면 제사와 그다음에 정치를 분리해서 이렇게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역이 있으면요. 여기에 정치를 하는 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말하자면 이런 식의 이 방울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제사장 이라고 하는 천군이 지배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우리는 소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도의 영역을 표시해주는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이제 새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소대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영역에다가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소대, 소도, 그 다음에 천군.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재정 분리 사회였구나, 삼하는.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뭐 삼남 지역 굉장히 토지도 비옥하고 그래서 벼농사가 발달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벼농사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철을 생산이 특히 이 변한 지역은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랑랑이나 외 등으로다가 많이 수출을 하였고요. 교역할 때 철을 또 화폐처럼, 그러니까 덩이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황금바 같이 생긴 그런 덩이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폐처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풍속과 문화는요, 전형적으로 이 행사 자체가 농사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5월에 4, 5월에 씨 뿌리는 날, 이날 한번 수린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수확하는 날, 9월, 10월, 추석이죠. 계절제. 이런 것들이 삼한에서 개최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 1강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 나라의 성립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자, 복습 꼭꼭 하시고요. 저는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